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바이든이 트럼프 같다는 뉴욕타임즈의 기사와 칼럼이 이어집니다. 여러 이슈가 있지만 미국 사람들은 현재 가장 큰 관심을 갖는 분야가 IT 난민 신청 희망자에 대한 정부의 대응입니다. IT 대사는 비인도적인 미국의 대응에 항의하면서 사임했습니다. 서류 미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생츄어리시 정책을 금지한 플로리다 주법이 인종차별주의적이고 혐오 그룹을 지지하는 것이라고 연방 판사가 판결했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는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과 비슷한 법안도 상정됐습니다. 자문단의 권고대로 식품의약국은 부스터샷 접종을 65세 이상과 다른 두 그룹에게 허용했습니다. 바이러스를 이기는 관건은 여전히 테스트와 백신 접종입니다. 백신 접종 면제 대상자가 베트남전 병역 면제자에 비유되면서 백신 접종 면제 심사위원회 필요성 제안도 나옵니다. 백신 대신 과일을 이렇게 외치는 의대 교수가 플로리다주 공중위생국장으로 지명됐습니다. 루틴이었던 연방정부 빚 상한선 뎁 실링을 올리는 것을 놓고 민주공화당이 대치 중입니다. 최악의 경우엔 연방정부가 문을 닫겠지만 그렇게 갈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이번 대치에서 공화당의 목표는 민주당이 재정적으로 무책임한 당으로 보이게 하는 겁니다. 처음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이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헤드라인 뉴스를 들으시고 나서 내가 저 뉴스를 먼저 듣고 싶은데 하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계실 것 같고, 또 헤드라인 자체에서 좀 자극적이네 하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모든 것을 뒤로 하고 가장 생활적인 뉴스를 맨 앞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예상했던 대로죠. 식품의약국 18명 자문단이 권고한 그대로 식품의약국은 최종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누가 추가 백신 접종, 부스터샷을 맞을 것인가. 65세 이상은 아무런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는 이제 면역성이 약한 사람, 위험한 사람,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을 하죠. 그 그룹이 두 개의 그룹인데 하나의 그룹은 65세 이상이 딱 정해졌기 때문에 65세 이상이 아닌 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뭔가 바이러스의 위협을 느낄 만한 사람, 면역성이 약한다든가 여러 가지 있겠죠. 건강상의 문제. 그리고 또 다른 그룹은 직종, 일하는 곳 자체가 가장 먼저 헬스케어 워커들을 떠올리실 수 있죠. 그런 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래서 이제 세 그룹입니다. 65세 이상, 65세 이상이 아니지만 위험한 그룹, 건강하고 65세 이상도 아니지만 직종에 따라서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질병통제국이 오늘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어떤 그룹이, 세 번째 그룹은 아주 간단하죠. 헬스워커 등등이고, 두 번째 그룹이 문제가 되는 거죠. 나이가 젊고 건강하고 그런데 누가 위험하기 때문에 부스터샷을 맞을 것인가. 이 모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부스터샷 접종을 일단 원하는 사람에 한정되는 거죠. 백신 접종 자체도 거부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지금 아주 애매하고 모호하거든요. 백신 제조 회사 파이저 앤 바이오엔텍은 당연히 이제 이번에 해당되는 것이고, 모더나라든가 존슨 앤 존슨은 조금 더 검토를 해야지 되는데, 파이저 앤 바이오엔텍은 무조건은 아니지만 부스터샷을 맞는 것이 굉장히 좋다고 이스라엘의 자료를 또 이렇게 표현해도 크게 틀린 것 같지 않습니다. 들이대면서. 그런데 이 자료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65세 이상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부스터샷 접종이 효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제약회사에서 내은 것인데도 효력이 있는데 사실은 젊은 사람, 심지어는
기저질환이 있더라도 뭔가 질병을 갖고 있는 분이라도 부스터샷이 효력이 있는가에 대한 결론은 아직 애매하고 모호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이거 뭐 한 달 정도는 걸려야지 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굉장히 빨리 부스터샷 접종을 시작하고 싶겠죠. 이번 주 월요일부터 모든 사람들이 다 부스터샷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하고 공언을 했는데 모든 사람은 지금 안 됐고요. 그러니까 빨리 하고 싶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병통제국이나 식품의약국이나 독립적인 기구이기는 하지만 백악관에서 또 행정부 차원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열심히 가능하면 빨리 부스터샷 접종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쪽으로 어떠한 그 정책을 시행하려고 노력을 최대한으로 할 것이고, 그런데 질병통제국이 만만치 않거든요. 질병통제국 국장이 바뀌었잖아요. 그 로버트 그 레드필드 전 그 남자 국장에서 이번에 여자 국장인데 아주 이 바이든 대통령에게도 터프하게 합니다. 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원하는 식으로, 전에 로버트 레드필드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원하는 식으로 다 해줬던 것처럼 해줄 것 같이 보이진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빠르면 이번 주말 다음 주부터, 아니면 늦으면 정말 누군가가 원하는 것처럼 한 달까지도 부스터샷 접종을 굉장히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은 그때까지 기다리셔야지 될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스터샷도 부스터샷이지만 테스트를 많이 해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을 잡아내는 것, 그리고 본인이 아프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채로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전염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요. 특히 백신 접종자 가운데서는. 그래서 그 테스트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백신 접종이 될 겁니다. 결국은 테스트 or 백신 접종, 테스트 앤 백신 접종이 바이러스를 이기는 가장 분명한 길인데, 백신 접종을 받지 않는다는 사람들이 지금 여러 가지 이유를 많이 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뉴욕 유니버시티의 한 교수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수의 얘기가, 교수가요, 자신이 그 글을 썼어요. 이 스택 뉴스라는 데서 아서 캐플란이라는 이런 교수인데, 이거 백신 접종을 거부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예외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을, 베트남전 당시에는 미국이, 지금은 모병제지만 그때는 의무제였기 때문에 그때 면제받으려고 하는 사람들과 같은 부분이 있다. 물론 다른 부분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백신 접종을 올려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백신 접종 의무화는 전체적으로 연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뭐 연방공무원, 연방정부와의 계약자 등등.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로컬이죠. 플로리다주의 어느 지역에 사느냐, 캘리포니아주의 로스앤젤레스에 사느냐에 따라서 백신 접종 의무화에 대한 규정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게 과거 베트남전 당시의 병역 면제와는 다른 거죠. 병역 면제는 국가적인 연방 차원이었으니까.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한 게 있어요. 백신 접종도 종교적인 이유, 건강의 이유로 나는 맞기 싫어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본인은 본인의 자유지만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감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백신 접종률을 높여야지 되는데, 종교적인 이유로. 베트남전 당시에요. 그 당시에 퀘이커를 믿는 인구가 그다지 많지 않잖아요. 한국의 그 함석헌 할아버지 퀘이커요. 그 퀘이커를 믿는다는 사람이 급격하게 늘어났답니다. 퀘이커가 평화주의자들이잖아요. 싸우기 싫어하는데 뭐 전쟁에 참전하는 것을 원하겠어요? 그래서 또 퀘이커뿐만이 아니라 그런 비슷한 식으로 또 나온 집단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비유를 하고, 이번에도 종교적인 이유로 안 된다 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건강에 대해서는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 발에 뼈가 자라난다 하는 희귀한 병을 예로 들어서, 그것도 이제 아버지가 건물주인 곳에서 정말 허름하게 보이지도 않는 무슨 그 의원 간판 걸어놓고 있는 의사한테 진단서를 받았다고 하는데, 나중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 발이 오른발이었는가 왼발이었는가조차도 몰랐던 그런 형태로 굉장히 베트남전 병역 의무를 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을 쓰다가 아프다는 것,
의사의 진단서를 받는 거 이렇게 했던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수가 얘기하기는 그때나 지금이나 종교적인 것은 종교적인 것이고 병원 아프다 뭐 이런 것은 의사에게 진단서를 받는데 이런 경우에 부자와 성공한 사람들이 돈과 여러 가지 커넥션과 등등으로 본인들이 원하는 백신 접종을 안 받아도 되는 길에 성공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백신 접종을 그 로컬에서 정부에서 이렇게 집행을 할 때 면제 대상을 심사할 수 있는 심사위원회를 만들어야지 된다. 이 정도까지 얘기를 많이 하고요. 또 하나 이제 베트남전 그 참전 그 당시와 지금의 차이가 있다면 베트남전 참전 당시에는 그냥 가짜로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어디가 아파서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도 있지만 합법적으로 이 그 참전하는 것에서 병역 면제가 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다는 거죠. 여러 가지로 뭐 일단은 뭐 대학교 공부한다 하면 한 번 연기하고 또 연기하고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도 계속 연기하다가 그게 다 지나가 버리니까 결국은 이제 아프다는 이런 진단서를 뗐는데 그런 차이 베트남전 당시에는 정말 합법적인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개인의 여러 가지 주장이나 이런 것만으로 백신 접종을 피하게 해줘서 이 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구해질 수 있는가. 이게 뉴욕 유니버시티의 아서 캡란 교수가 지금 그 스타 뉴스에 쓴 그 기고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다니시는데 조심을 하셔야지 되는데 플로리다주의 새로운 공중위생국장에 그 얼마 전까지 UCLA에서 연구를 했었고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교육받은 사람입니다. 닥터 조셉 라다포가 지명이 됐는데 뭐 이렇게 임명이 되는 거죠, 결국은. 그런데 이 사람이 마스크 쓰는 것과 백신 접종 의무화에 강하게 반대하면서 지난 4월 달에 뭐 월스트리트저널에 기고문도 쓰고 그렇게 한 사람이거든요. 주지사가 딱 픽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팬데믹에 대한 두려움을 피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팬데믹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것을 방안을 내놓질 않아요. 주지사와 똑같은 거죠. 주지사가 이 사람을 새로운 플로리다주의 공중위생국장으로 내가 지명한 이유는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진실을 사람들에게 팬데믹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두려움을 피해야지 된다는 그 같은 진실을 말할 수 있다는 그런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분은요. 백신은 특별한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니 백신을 무슨 종교 신봉하는 것처럼 신봉하느냐. 이런 주장을 합니다. 무의미하다. 이런 말까지 했고요. 4월 달에 그 월스트리트저널에 기고문 쓴 것에서는 코비드 매니아, 뭐 코비드에 대해서 막 정말 막 열광하면서 이거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지 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백신이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이 새로운 플로리다주의 공중위생국장 지명자는 몸무게를 줄이시라. 운동을 많이 하시라. 과일과 채소를 많이 드시라. 면역성 키우는 이런 것 한다는 거예요. 평소에 하는 일이죠. 지금은 평상시가 아니라 비상사태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플로리다주는 지금 사망자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가 5만 명이 넘었거든요. 미국 전체적으로 지금 67만 5천 명을 기준으로 할 때 인구 500명당 1명이 지난 한 1년 6개월 사이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숨졌는데 플로리다주는 이것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플로리다주 인구 400명당 1명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난 1년 6개월 사이에 숨졌습니다. 2020년 3월 달에 살아있던 사람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숨진 사람이 5만 명이 넘는 겁니다. 플로리다 주에서만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어제 뭐 NPR 방송을 인용을 해서 전해드렸던 것이 오늘은 조금 더 퍼지는 분위기이거든요. 정말로 hopefully 이렇게 믿고 싶고 기대하고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죠. 12월 달조차도 겨울조차도 큰 다시 한번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폭풍 없이 잦아들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는
한동안 함께 가는 것이 분명합니다. 새로운 질병으로 이름 붙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의학계에서는. 이 부분은 오늘 아침에 그 잡지 애틀란틱이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 그냥 새로운 질병으로 정착을 한다. 그렇긴 하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숨지고 하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을 지금 해가고 있는 거잖아요. 백신 접종 받아라 하면서. 그런데 다행인 것은 분명히 불확실합니다. 9월 중순부터 12월, 1월, 2월 이 사이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방향이, 변이 바이러스의 방향이,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나왔다. 그게 이제 이름은 또 잊었어요. 일본에서 처음에 생긴 그게 켄터키주의 요양병원인데 그 요양병원 보니까 숲속에 정말 큰 규모, 현대식 규모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보였거든요. 거기서 나와서 몇십 명이 이 감염이 됐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 같은 불확실성이 있고 지역적인 차이가 있지만 현재는 어제 제가 하루에 한 14만 명 새로운 케이스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루 사이에 또 줄어들었습니다. 13만 4천 케이스. 2주일 동안에 10% 줄어든 것이거든요. 이게 희망이라는 겁니다. 12월 달에 큰 확 폭발하는 것 없이 그렇게 된다면 지금 지난 2주일 사이에 27개 주는 나빠지고 23개 주는 좋아졌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평균 새로 발생하는 케이스를 볼 때요. 캘리포니아주는 지금 마이너스 4% 정도 되고요. 캘리포니아 한국 분들 많이 살고 계시는 하와이 이런 주 다 줄어들고 있고 많이 늘어나는 주가 몬타나주 36%가 늘어났고 위스콘신주도 26%가 늘어났거든요. 그리고 그냥 그렇다 하는 곳이 한국 분들 많이 살고 계시는 뉴욕이라든가 뉴저지라든가 그런 곳이고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해서 오레곤, 워싱턴, 서부 아주 강하게 규제했었던 그런 지역이요. 이런 지역은 지금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망자는 늘어났어요. 33% 늘어났는데 2주일 평균 하루에 2,000명 정도 숨졌는데 사망률이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는 지표이기는 되죠. 새로운 웨이브가 막 시작될 때는 이제 사망자가 올라가고 어느 정도 딱 올라가서 정지되면 그때는 바이러스가 내려간다는 거거든요. 지금 막 올라가다가 정지된 그런 상태잖아요. 그래서 큰 걱정 없이 넘어가지 않을까 겨울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밝은 면은 어린이들 백신 접종이 몇 주일 안에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5살에서부터 11살 사이에 어린이들 백신 접종 그럼 학교 가서 막 옮아오고 또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옮기고 이런 비율이 줄어든다 하는 희망까지 있기 때문에 그다지 절망적이지는 않은 것 그리고 부스터샷에 대해서는 이제 최종적인 날짜 맞을 수 있는 날짜를 보면서 여러분들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12월 달을 지금 최악의 상황으로 본다면 나이 드신 분들도 몇 주일 안에는 부스터샷의 효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미리 맞는 것보다 아니면 11월 달에 맞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또 어디 여행을 가시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맞아 두시는 게 좋을지 개인적인 차이에 따라서 결정을 하시는 게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는 헤드라인에서 맨 앞에 전해드렸던 바이든이 트럼프다? 얼핏 이제 귀에 들어오기도 하고 이게 뭔가 이렇게 분열 내지는 바이든 대통령이 굉장히 어려운 위치에 있다. 이렇게도 들리는데요. 저는 뉴스 자체를 그 시각에서 보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는가? 이슈상으로. 그 이슈상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 내부의 그 변화일 수도 있고 다른 나라와 미국과의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프랑스의 이마뉴엘 마크롱 대통령이 그렇게 호주, 영국 또 미국의 그 안보 동맹 오커스에 대해서 화를 내하면서 호주와 미국 대사를 소환을 했었는데 다음 주에 영국에 소환됐던 미국 대사는 원래의 자리에 복귀를 한답니다. 이게 이제 바이든 대통령과
어제 그 전화 통화를 하고 나서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고, 어쩌면 그 바이든 대통령도 각오를 했다가 이 정도면 이렇게 그 풀어지겠지, 이건 극박한 문제가 아니야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6개월 동안 프랑스 몰래 숨기고 이제 호주의 그 핵 추진 잠수함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그렇게 하여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것을 아마 그 시행을 그 추진을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이든이 트럼프인가? 바이든 투 트럼프 컴페어, 뉴욕타임스가 바이든하고 트럼프를 그 컴페어 하는데, 오늘 한 기사는 4명의 기자가 썼습니다. 한 사람은 이제 멕시코에서, 그리고 나머지는 미국에서 뉴욕타임스의 4명의 기사가 쓴 기사인데, 이 기본적으로 그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왜 바이든을 트럼프에 비교를 하느냐, 국경 정책을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한다고 하고는 이게 뭐냐 하는 얘기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이슈도 있고요. 그런데 국경 정책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요 며칠 계속 이어지고 있는 국경 수비대가 뭐 말을 타고 그 IT 난민들을 막 채찍질도 해가면서 쫓았다 하는 것이, 어제 결국은 백악관조차도 그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야. 해리스 부통령 그랬죠. 국토안보부 장관도 그렇죠. 조사한다고 했죠.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개인의 일탈인가? 아니면 총체적인 정부의 어떤 공격적인 그 난민 정책이라든가 이민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나온 작은 그 어떤 그 피스인가? 이것을 볼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 말 타고 막 몰고 하는 것이 그냥 나오지 않았다고 보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물론 뭐 난민을 6만 5천 명에서 12만 5천 명 이상으로 2배 이상 늘린다고 하고, 하지만 그러면서도 공격적으로 미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다 난민에 대해서는 사정이 있어요. 맞기 때문에 그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고 믿는 것이죠. 오죽하면은 그 IT의 그 특수 IT 그 대사, 특별 대사 임명된 지도 얼마 되지 않아요. 7월 달에 임명됐습니다. 예전에 이분이 그 잠비아 대사를 했었는데 국무부에서 오래 일을 했고요.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뉴욕 태생의 데니엘 그 푸트라는 대사가 7월 달부터 일을 했는데, 오늘 나는 미국 정부의 비인도적인 어떤 그 이민 정책에 발담그지 않겠다 하면서 이건 아니지라고 하고, 이제 그 대사니까 국무부에 사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이민 정책에 있어서, 난민 정책에 있어서 양쪽에서 지금 다 욕먹고 있는 거예요. IT에 비행기를 태워서 보내면 어떤 곳에서 아니 비행기 값은 어딘데 비행기를 태워서 그 사람들을 보내 하고, 또 다른 민주당 쪽에서는 그 사람들이 어떤 기회도 주지 않고 절차도 주지 않고 그렇게 쫓아버릴 수가 있는 것이야? 이 같은 현상을 두고 양쪽에서 이렇게 공격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지금 그 텍사스에 14,000명에서 15,000명 정도 있었고, 그 가운데 몇천 명은 IT로 돌려보냈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2010년 IT의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때부터 뭐 칠레라든가 브라질이라든가 다른 미국으로 오기 전에 국가에서 몇 년 동안이나 자신들의 그 조국에서 살지 못해서 떠돌이 생활을 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밀매업자의 어떤 그 속삭임에 속아, 그리고 요즘은 뭐 틱톡이라든가 여러 소셜 미디어에서 미국에 지금 가면 된대 하니까 그냥 무작정 올라온 거예요. 아이들을 들쳐업고 이렇게 하고 온 사람도 있고, 그 멕시코 쪽에서 머물고 있다가 국경을 넘나들면서 뭐 물건을 가져가고 먹을 것을 가져가고 하는 사람들, 정말로 힘든 사람이죠. 게다 대고 얼마 전에 IT 대통령이 암살되고 또 무슨 뭐 자연적인 재해가 일어나고 이랬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처우하는 것이, 그 추방시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그 미국식 표현으로 하면 어그레시브한 거죠. 공격적인 접근인데, 그 공격적인 접근이 뉴욕타임스의 시각으로 보면은 4년 내내 트럼프 전 대통령이 했었던 것이라는 거죠. 그것을 왜 바이든 대통령이 답습해? 민주당인데 캠페인할 때 인도적인 차원으로 이민 정책에 접근을 한다고 했잖아. 그런데 이게 뭐야? 하는 얘기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뉴욕타임스가 인용구를 쓴 게 라티노 인권단체 미헨티라는 곳의 책임자인 마리사 프랑코 씨입니다. 이분이 바이든 캠프에서 이제 이분 그 뭐 컨설트도 했어요. 컨설팅도 하고
또 바이든 이전에 버니 샌더스 캠프에서도 일을 했었던 사람이거든요. 지금은 의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그때 캠페인 본부에서 일할 때 이렇지 않았는데 트럼프와 뭐가 달라? 트럼프와 뭐가 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뉴욕타임스가 바이든의 딜레마도 지적을 했습니다. 본인이 바이든 대통령이 한 것도 있어요. 바로 이제 취임하자마자 첫날 행정명령으로 이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드리머에 대해서도 하고 추방 금지 명령도 내리고 했는데, 이런 모든 행정명령이 연방대법원이 아니라 연방판사가 좌절시키고 마는 겁니다. 연방대법원도 마찬가지였어요. 6월 달에.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할 일이 아니지. 이런 것은 뭐 그렇다고 완전히 아니다라고는 안 했지만 의회에서 처리를 해라. 이게 연방대법원의 판결이잖아요.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항상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의회에서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고 있잖아요. 포괄적인 이민개혁안이 공화당이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통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바이든 대통령이 딱 들어와서 뭐 좀 이렇게 잘 해보려고 했는데, 민주당의 입장에서 이민 정책을 해보려고 했는데 딱 연방대법원부터 판결에 걸리고 나고, 그리고 사람들이 뭐야 이거 왜 저렇게 느슨해 나이브해 하니까 조금 바꿔보고, 이게 근데 완전히 끝은 아닌 거죠.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1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취임한 지 6개월 조금 넘어서 허니문 기간이 끝난 그 시점일 뿐인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포괄적인 이민 법이 통과가 되지 않으면, 상원이 거부했잖아요. 하원에선 통과됐죠. 왜냐하면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게다대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무리 또 일부 법원에서는 이민자들이 공공건강에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또 난민 신청자들이 위협이 안 돼라고는 하지만 또 다른 곳에서는 위협이 된다고 하고 하니까 바이든 대통령은 갈 곳이 없는 딜레마 지대에 서 있다고도 뉴욕타임스가 설명도 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아프가니스탄 문제도 다른 나라들과 컨설팅하지 않고 미국이 결정을 했다. 철군을 결정을 하면 아프가니스탄 사람은 어떠냐. 이런 것들이 또 민주당이 또 많이 걱정하고 있는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그런 부분이잖아요. 뉴욕타임스의 프랭크 브루니 컬럼니스트도 바이든 대통령을 트럼프와 뭐가 달라 하고 맹공격을 합니다. 컬럼에서 최근에. 이 사람은 2004년부터 2009년까지 레스토랑 비평가였거든요. 미국에서 푸드 비평가 굉장히 힘이 막강하잖아요. 그때 푸드 비평가에서 이 같은 어피니언 칼럼을 써서 굉장히 컬럼리스트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사람인데, 트럼프가 아닌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의 으뜸패를 지금 쓰고 있다. 트럼프가 하던 으뜸패를 쓴다는 거예요. 프랑스 문제, 이 문제는 이제 해결이 됐다고 쳐요.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감정의 앙금은 남아있겠죠. 그런데 아프가니스탄 철군도 전혀 정말 동맹과 코디네이션 같은 것이 없이, 이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 했었던 것이라고 우리 다 알고 있지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트럼프라는 이름도 아닌 대통령이, 아니 트럼프가 아닌데 IT 난민도 저렇게 완전히 공격적으로 되돌려 보내고 그럴 수가 있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닌 것 자체는 할렐루야지만, 그러나 트럼프적인 터치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이민 정책,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군 철군, 또 프랑스 싹 뒤로 제치고 여러 가지 하는 이런 것.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에 들어오면서 캠페인을 할 때는 미국이 돌아왔다. America is back. 이라고 했는데, America is back 이라는 것은 Trump is gone. 트럼프는 사라졌다라는 것이 돼야지 되는데, 아직도 미국 속에 트럼프가 있다. 이게 둘 다 기사도 칼럼도 뉴욕타임스, 가장 진보적이고 이 바이든 대통령을 강력하게 지지했었던 이 매체에서 쓴 겁니다. 그렇다고 완전한 비난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와 지금과 상황을 그냥 체크 앤 밸런스 맞춰서 쓴다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히 칼럼니스트나 뉴욕타임스 기자들이 IT 난민 문제 처리하는 이 부분은 또 미국이 쿠바에 있는 관타나모 베이에 있는 그 전에 우리는 많이 기억하는 것이 테러와의 전쟁 속에서 포로들을 가두었었던 것이죠.
포로 수용소였던 곳이죠. 부시 시절에는 그곳에서 막 그 이슬람을 신봉하는 사람들을 뭐 코란을 굉장히 경멸했다던가 뭐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의 종교적인 또 사회적인 문화에 존중을 보여주지 않았다던가 해서 악명 높은 관타나모 베이, 그곳이 원래는 테러리스트들을 구류하기 전에는 원래 이민 구류소였거든요. 특히 이제 이 남미에서 오는 사람들 그 섬에 이렇게 놓고 절차를 진행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테러와의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이렇게 했는데 수십 년 동안 그곳은 이민자를 구류했던 곳이에요. 여기를 다시 이민자들이 너무 많이 몰려오고 있으니까 남쪽에서 미국 그곳을 다시 오픈을 하겠다는 겁니다. 해서 이곳은요. 아버지 부시 대통령 때도 그때 막 그 남미 쪽에서 미국에 지금만큼이나 많이 15,000명 정도가 몰려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크지는 않지만 구류를 일부 그 남미 신청을 할 때 이곳에서 해라 하는 그런 곳이 있었는데 이걸 다시 오픈한다고 하니까 또 아주 비난이 크죠. 그리고 그때 그곳을 그 난민 그 신청자들 구류했었던 것을 당시의 법무장관이 트럼프 전 대통령 마지막 법무장관이었던, 마지막은 아니네요. 마지막 직전의 법무장관이었던 그 윌리엄 바거든요. 윌리엄 바가 허락을 해서 그곳에서 이렇게 해서 난민 신청들을 하도록, 특히 이제 IT 난민자들이 플로리다로 오고 싶어 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랬던 곳을 다시 이제 그렇게 난민 구류소로, 그 이후에는 해군 기지로 많이 오래 썼지만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아니 테러리스트들을 가뒀던 곳을 뭐 난민들을 또 뭐 한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래 그곳이 그곳이었어요. 지금 14,000명 이상이 뭐 텍사스 그 리오그란데 강을 건너와서 이렇게 있으니까 일부는 어디로 보내고 일부는 어디로 보내고 일부는 IT로 쫓아보내고 하는데도 모자라니까 그렇게 하게 된다는 겁니다. 글쎄요, 이 국토안보부는 IT 난민을 그곳에 구류하지는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뭐 난민들에게 잘 해주고 싶은 것이 이 바이든 대통령의 속마음일 겁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정치적인 계산도 해야지 되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분위기도 봐야지 되고 하니까 이렇게 지금 어려워지는 것이고요. 그 사이에 뭐 IT 난민은 IT 난민이고 아프가니스탄 난민들도 지금 미국으로 오고 있잖아요. 에어비앤비가 원래 약속을 했었던 그런 숫자의 배 4만 명 정도를 에어비앤비가 할 수 있는 한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을 이제 지낼 수 있게 해준다 하는 겁니다. 에어비앤비도 그러는데 뭐 바이든 행정부는 뭐야 하는 지적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이죠. 잠시 뒤에 경제 관련 뉴스, 연준의 어제 미팅은 뭐 예상했었던 대로 나왔고요. 그리고 만약에 뎁 실링, 빚 상한선, 빌릴 수 있는 우리 크레딧 카드 한도가 있잖아요. 그것을 늘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화당과 민주당의 뭐 입장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일반인들도 알아두면 좋을 그럴 부분들이 있어서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어제 이제 연준이 회의를 하고 나서 이제 매달 채권을 사들이는 것을 좀 11월부터 줄이거나 멈출 수 있다는 것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는 예상했었던 것보다 이자율이 조금 빨리 오를 것을 상상을 해볼 수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지난달에 퍼스트 홈 바이어가 29%가 한 달 전에 비해서 줄어들어서 2년 사이에 최저라고 하거든요. 전국 부동산 협회의 발표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바이어가 아무튼 퍼스트 홈 바이어가 보통 한 31% 정도는 돼 왔는데 그렇게 많이 준 것이고, 이것은 꼭 이자율 때문이라기보다는 값이 계속 내려가지 않고 뭐 지역에 따라서 내려가는 곳도 있지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평균 전국적인 주택값이 뭐 36만 달러가 넘으니까요. 캘리포니아주는 80만 달러 정도 되고, 그래서 만약에 이자율까지 오른다면은 퍼스트 홈 바이어의 집 사기는 더 내년 정도에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고요. 오늘 미국 뉴스의 탑 뉴스는 단연코 일반인들이 얼만큼 관심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과연
연방 정부의 debt ceiling, 그 빚져 있는 것을 빚의 상한선을 올리느냐 올리지 않느냐 하원에서 통과시켰어요. 상원에서 안 해줄 것은 분명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연방 정부의 문을 닫게 하는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문을 닫게 하면은 무조건 공화당이 비난을 받기 때문에 문 닫으면 너무 또 피해가 많아지니까 대신에 공화당은 이제 민주당이 너무 돈을 헛법하게 쓴다 하는 쪽으로 몰고 가는 것이 목표인 것처럼 보이는데 뎁 실링이라는 것이요. 20세기에 늘 매년 이제 빌려 쓸 수 있는 돈을 늘리는 게 기술적인 문제였지 한 번도 문제가 안 됐어요. 그런데 제일 처음에는 90년대에 뉴트 깅그리치 전 하원 의장이요. 이 트럼프 전 대통령 시대에 와이프가 바티칸 대사로 간 뉴트 깅그리치가 가족의 가치 막 얘기하고 이럴 때 그 당시에 이걸 딱 제동을 걸어서 실패를 했죠. 실패를 했지만 그런 것들이 자꾸 시도되면서 민주당이 어떤 돈 쓰는 것에 대해서 어떤 그 제약을 좀 가하기는 했습니다. 오바마 시대에도 이 뎁 실링 가지고 아주 큰 문제가 있었었고 그런데 이것이 또 그 연방 정부의 빚 올리는 상한선을 올려주지 않으면 그럼 연방 정부가 빚을요 28조 달러를 그 못 갚게 되는 거거든요. 채무 불이행, 디폴트가 됩니다. 그럼 신용 등급 최초로 낮아지죠. 국가 신용 등급. 그럼 또 돈 빌릴 때 이자율 또 높아지니까 일반 사람들도 자동차, 모기지 이자율 다 높아지게 되죠. 이런 일을 공화당이 하겠어요? 하진 않을 겁니다. 다만 우리는 무책임하게 돈 많이 빚 늘린다는 것에 반대했는데 민주당이 했다. 그러니까 어떠한 형태로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는요. 민주당이 단독으로 이것을 통과시키도록 하고는 뭐 연방정부 문 닫는 거 없고 이자율 올라가는 거 없고 신용등급 낮아지는 것 없고 다만 민주당이 돈 쓰는 거에 무책임해 벌지도 못하면서 뭘 그렇게 써. 그 쓰는 것도 지금 다 보면 사회주의자적이잖아. 그 사회복지 혜택 늘리고 이렇게 하는 쪽으로 가는 것으로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만약에 뎁 실링을 높여주지 않으면 소셜 시큐리티 돈도 체크도 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죠. 예산 집행이 안 되니까. 9월 30일이 연방정부의 그 1년 회계 연도가 그 9월 30일, 10월 1일부터 그 다음에 9월 30일까지니까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될 것 같고요. 뭐 그 정도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있긴 있네요. 민주당이 재정적인 이 문제에 대해서 뎁 실링은 올린다 하더라도 자꾸만 그 여론 자체도 돈을 그렇게 막 써서야 되겠어? 막 써서야 되겠어? 하면은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도 볼 수 있는 바이든 대통령의 아젠다. 그 가운데서도 기간 산업안에 대해서도 점점 그 원래의 예상했었던 또 기대했었던 액수보다 줄어들 수도 있다는 것도 또 하나의 이슈이기도 하고요. 잠시 뒤에는 플로리다주의 변화가 미국의 보수의 변화거든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어제 이제 플로리다주의 그 생츄어리 시 정책을 금지한 이 주법에 대한 판결이 나왔는데 이 생츄어리 시가 이제 서류 미비자들을 어떤 형태로든 좀 보호를 하기 위한 의도로 만들어진 거죠. 그 사람들이 특별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때 정보를 법 집행관과 어떤 공유를 한다던가 신고를 한다던가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한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마찬가지인데 플로리다주에서는 플로리다뿐만이 아니라 많은 주에서 이런 것을 못하도록 생츄어리 그 시 법을 못 만들도록 주법이 그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베트 블룸 판사라는 분이 110페이지짜리 판결문을 내놨는데 그 중요한 내용은 이겁니다. 인종차별주의적이고 혐오 그룹을 지지하는 게 플로리다의 생츄어리 시 법을 못하도록 하는 금지하는 것이다 하는 거거든요.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특히 플로리다주의 이 법을 만드는데 영향을 미친 그룹 무슨 뭐 플로리다 주민을 위한 이민 집행법 뭐 이런 그 영어로 한국말로 하면 그런 그룹이 있는데 이 그룹 자체가 반이민 그룹이고 이 반이민 그룹이 혐오 그룹이기도 하고 외국인을 혐오하고
국수주의, 나쁜 의미에서, 그리고 인종차별적인 이데올로기를 마구 플로리다주에서 퍼뜨리다가 이제 주의회도 영향을 미쳐서 이 법을 마련을 했다. 이 같은 개입이 만들어진 법이 인종차별적인 시각을 더욱 퍼뜨리고 있고, 특히 소수인종에게, 라티노와 흑인 이민자들에게 그런 그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차별적인 목적으로 생츄어리 시를 금지하는 법은 역사적으로 미국에서 반복된 인종차별의 패턴이다. 이민자에게 위협이 되고 다른 주에도 이런 것이 퍼져나가서 안 좋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의 일부에 대해서 어떤 그 프로비전에 대해서는 하도록도 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법집행관이 이민세관국이 요청을 하면은 부분적으로는 협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은 했는데, 플로리다주의 주지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당연히 항소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플로리다주에서 텍사스주에서 얼마 전에 한 것과 비슷한 낙태금지법이 지금 발의가 됐거든요. 공화당 의원에 의해서. 이번에는 텍사스주는 6주일 이상이면 낙태 안 된다 하는 건데, 텍사스주는 6주일에서 8주일 이렇게 놓고 일반인이, 그 커뮤니티에 사는 일반인이 의사가 낙태를 시술을 하면 그 의사를 고소할 수 있도록, 불법 낙태하고 뭐 얼마 기간이 지나면 고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텍사스주와 마찬가지로 어떤 리워드를 그 고소한 사람에게 소송에서 승소하면 말하자면 법률 비용을 댄다, 이런 형태의 돈을 준다는 겁니다. 주지사와 플로리다주의 주요 그 공화당 정치인들은 굉장히 지지하고요. 전에도 한번 플로리다주에서 이런 것이 발의가 됐다가 실패했는데, 그때는 연방 대법원이 텍사스주의 그 같은 낙태금지법을 시행하지 말아라 하고 요청해 놓은 것을 블럭하지 않아서 지금 시행 중이잖아요. 텍사스주에서. 그 일이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에 있었던 것이고, 이번엔 연방 대법원이 이런 판결을 했기 때문에 플로리다주에서도 힘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낙태에 대해서는 이제 곧 그 연방 대법원에서 다른 주의 어떤 그 것을 심의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하와이의 하이쿠 트레일이라고, 하이쿠, 그 일본 그 시를 딴 게 아니라 하와이의 꽃을 딴 건데, 해군이 만들어 놓은 그 트레일을 완전히 이제 없애버린다고 하죠. 저기 고도에 있는 4,000보 정도 된다고. 사람들이 가지 마라 하는데도 너무 가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고요. 강희신이었습니다.